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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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셔박님. 네, 머신러닝과 AI 시대의 통계학을 외치는 오하이오 낚시꾼 피셔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5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매월 15일에 1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는아이 27님, 매월 7일에 3만원 후원해주시는 눈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빵으로 5,000원씩 정기 후원해주시는 날아가는 오르크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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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앨리스 오늘 처음 진행하느라고 고생하네요. 네, 와 이거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근데 되게 이걸... 또박또박 잘하네 발음을. 아, 제가 원래 목소리 짝짝 잘 들어가요 마이크에. 그래요? 바로 자기 자랑하네? 잠깐 칭찬했는데 바로 자기 자랑하네? 그니까 말이야. 감사합니다. 틈도 안 주고. 네, 그러면은 저희 멤버 근황 한번 나누면서 이야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오랜만에 피셔방님 모셨으니까 피셔방님 맞아요. 얘기 듣죠?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는가? 네, 지금 두 번째 책 출간 앞두고 있고요. 아마 곧 나올 것 벌써요? 같아요. 벌써요? 네. 와우. 거기 쓰면 시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지? 첫 번째 책은 심리학 관련해서 썼고요. 이제 그 두 번째 책은 기초통계 책인데 아마 R로 하는 그 기초통계 책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계학 입문이나 뭐 그런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교 통계 갖고 이제 쓴 책인데 주로 이제 고등학교 때 통계 배울 때는 수학적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경우의 수를 센다 그러면은 뭐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뭐 생각해 본다 이렇게 이제 순열 조합 이런 거 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뭐 손으로 계산하고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이제 책에서 뭘 했냐면은 R하고 프로그래밍으로 접근하는 그런 쪽을 좀 택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이 하나 곧 나올 예정입니다. 아주 기초. 네. 아주 기초인 거네요. 최근 트렌드에 코딩의 트렌드인 그런 책을 한번 시도를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교육에 갖고 있던 불만이 너무 수학하고 공식으로 접근한다였는데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통계에서 말하는 확률이라는 개념이 반복의 기초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죠. 예, 확률 통계를 배울 때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반복을 할 기회가 너무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맞아요. 동전 던지기 다 시켜야 돼. 직접 해보라고. 직접 한번 10,000번 던져봐야 정상 분포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지. 그치, 직접 해봐야지. 뭐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직접 하고 이제 그냥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걸 이제 좀 중점으로 뒀어요. 그래서 그런 책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냥 공식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뮬레이션해서 값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 독자 한 명 예약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출간이? 출간은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일 것 같고요. 책 두께는 그렇게 두꺼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확률 통계 책이기도 하지만 R을 입문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고등학생들 보라고 만드시는 건 아니죠? 고등학생들도 뜻이 있으면 볼 수 있고요. 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독자는 물론 고등학생들도 포함하지만 고등학교 수준 확률 통계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그냥 대학생 이상 일반인들도 포함이 돼요. 딱 우리 청취자들인데? 딱 우리 청취자들인데 나중에 책 나오면 꼭 소개해 주세요. 네, 고등학교 수준인데 뒤에 가면
약간 그 일반 통계학도 좀 다루긴 해요. 가설 검정 같은 거, 부트스트랩 이런 것도 다루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이 또 시뮬레이션 기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트스트랩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그 공식을 쓰는 대신에 계속 샘플링을 해가지고 가설 검정을 하거나 뭐 신뢰 구간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소개합니다. 그래서 약간 고등학교 범위는 넘지만 아마 제가 다 과정을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필요하진 않아요. 딱 거기까지 필요할 것 같네. 이게 피셔방님과 저의 조금 차이점인데 저는 이제 패키지로 함수가 주어지면 그걸 그냥 믿고 쓰거든요. 근데 준성님은 다 뜯어봐. 다 뜯어보고 시뮬레이션 레벨에서 최적화할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러다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맞죠? 네. 피셔방님. 뭐 전 그 정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저는 뭐가 있으면 원리를 좀 알고 싶어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통계 뒤에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피셔방님 그 페이스북 포스팅한 거 봤는데 그런 거랑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학위를 더 하시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봤어요. 그건 이제 그냥 제가 개인적인 커리어에 필요할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계속 느끼는 게 회사에서 계속 느끼고 있지만 이제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크게 두 가지 접근 경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저나 영우님 같은 분 통계학을 많이 쓰는 필드에서 와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코딩을 이제 같이 보충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부류가 있고 또는 이제 다른 쪽에서는 코딩, 프로그래밍 백그라운드를 먼저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통계 확률, 뭐 머신러닝을 더 이제 겸비를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자 부류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둘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위를 하나 더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걸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니까. 그러게요. 제가 지금 뭘 듣고 있었는지 잠시. 근데 이거 하나는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려는 게 미국 조지아텍이라는 곳에서 하는 온라인 그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학인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는데 아마 한 30억 점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비용이 7,000불대예요. 학위를 마치는데 드는 비용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엄청 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학위가 생기면 이건 정말 싼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아마 저도 원 오브 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추세가 계속 가속화되면은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몰릴 거니까 뭐 변방에 있는 커리큘럼이 부실한 학교들의 위기가 더 가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아텍 그 온라인 코스는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반대로 대학 학위랑 비교해서 그대로 인정받긴 쉽지 않을 텐데 그 뭐 나노 디그리나 이런 애랑 사실 경쟁을 해야 되는 학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지아텍이 얼마나 졸업생을 안전하게 배출해서 그 학위를 오프라인 학위랑 비슷한 수준으로 명성을 유지할지 이거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설픈 다른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서는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서도 예, 제가 블라인드에서 정보를 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박 박사님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그 퀄리티 보장을 위해서 꽤 빡세게 돌린다고 해요. 그래서 졸업률이 6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웬만한 오프라인 석사학위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학위를 가지고 잡 인터뷰를 한 사람들 후기를 보면은 일단 온라인이라는 표시가 앞에 붙지 않고요. 학위 앞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고 해요. 네. 와. 이건 장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조지아텍 오프라인 석사학위 딴 사람들이 불만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어디 있습니다. 온라인이 말을 얹어 뭐 이렇게. 뭐예요? 요즘에 그런 기사 나오던데. 우리나라 대학교 어디 지방대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지방캠이 말을 대 뭐 이런 것처럼.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전 뭐 다른 거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픈을 한데 지금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그래요? 네, 곧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확정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잡 호퍼라고 부르던데 자꾸 이직하는 사람을.
예, 맞습니다. 뭐 좋은 꼬리표는 아닌데, 예, 뭐 제 사정이 좀 있어서. 예. 아니 뭐 근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자리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빨리 옮기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네. 이제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대로 되셨을 거라고면 제가 보면 네. 피셔방님이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봐봐. 아니 태세 전환에 그 뭐지 허들도 낮아. 석사 따야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선택하면 하면 되잖아. 내가 고르기 나름인 거잖아요. 와 진짜 부럽다.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저희 오늘 첫 네. 그 피셔방님 오랜만에 뵀으니까 피셔방님 멤버 근황 이거를 쫙 들어보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요 할 거 있어요 네? 저희. 왜? 다음에 해요, 다음에. 우리 그래요 뭐요? 좋아요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은 이제 주제 준비를 오늘은 피셔방님이 해주셨잖아요. 네. 네, 오늘 주제가 지금 제가 그대로 읽자면 데이터 사이언스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인데 요 주제에 대해서 피셔방님 혹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걸 제가 처음 접한 게 이제 인더스트리 와서인데요.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하고 좀 비슷하게 운영하려는 회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인 뭐 아니면 개발자들이 그 업무를 관리하고 진행하는 방식을 관리하는 그런 그 몇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걸 데이터 사이언스에 그대로 아니면 약간 변형을 해서 그 적용을 한다는 걸 제가 인더스트리 와서 알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애자일이라는 방법론도 있고 뭐 스크럼이라는 것도 있고 칸반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두 회사에서 이제 보고 듣고 느낀 걸 종합을 하면은 이게 상당히 체계가 없다. 그리고 회사들마다 굉장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하고 좀 다른 특성들이 있잖아요. 물론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어떻게 변형해서 적절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그 이견도 있고 사실 저는 갈등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네. 네. 좋습니다. 그 말씀하신 애자일, 스크럼, 칸반 이런 거는 정말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단어인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애자일이라는 거는 전 사실 애자일이 뭔지 잘은 몰라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애자일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자체가 애자일한 건지 모르겠어요. 애자일 하시는 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애자일 아닌 게 뭐냐부터 조금 말을 해보면은 그 개발 방법론 중에 폭포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워터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워터폴 방식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론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고 느낀 대로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뭔가를 만들기 전에 데이터 사이언스 뭐 프로덕트라든지 뭐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그 소프트웨어든 아무튼 사실 소프트웨어 말고 그 복잡한 어떤 걸 개발하는 어떤 프로세스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은 뭔가 만들기 전에 requirement라고 해가지고 그 고객이 아니면 또는 그 결국은 그 제품을 받아서 사용할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설정을 해요. 그걸 먼저 명료하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하고 굉장히 세부 사항까지 다 이제 속속들이 잘 이제 만들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발 과정이 시작이 되면은 그걸 이제 한치의 오차 없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이해하는 거는 그 정도고 사실 아마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일 텐데 아마 참여님 같은 분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애자일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뭔가 그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만한 최소한의 제품을 만들어요. 그걸 이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또는 MVP라고 하는데 그걸 일단 빠르게 만들어서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일단 피드백을 그걸 고객에게 딜리버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빠르게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빠르게 만들어서 고객에게 다시 이제 주고 피드백 받고 그러면서 이제 요구사항도 조금씩 이제 그 뭐랄까 변경시켜 나가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한 워터폴 또는 이제 폭포수 방식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르게 이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방법론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크럼이라는 거는 이제 이 애자일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이제 유명한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스크럼은 이제 그 뭐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스프린트라는 것도 있고 뭐 그 스크럼 마스터라는 것도 있고 뭐 플래닝 미팅이라는 것도 있고 뭐 레트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절차들이 있고 뭐 이걸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다 하나씩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기회가 생기면 하면 될 것 같고. 칸반이라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이것도 애자일의 한 구현 방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조금 스크럼보다는 약간 덜 스트릭트하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방법론으로 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일하시는데 이런 방법론이 도입되어 있는 거예요? 제 전 직장이었던 로즈에서는 스크럼을 도입해서 애자일 플러스 스크럼을 도입해서 썼고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희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스크럼 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 이 개발 과정을 뭐랄까 좀 지휘하는 어떤 그 계획을 좀 지휘한다기보다는 조율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로즈에 있을 때 스크럼 마스터는 개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역할만 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테크니컬한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쪽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주관을 해서 2주마다 한 번씩 뭐 계획 미팅, 플래닝 미팅이라는 걸 하고 거기서 이제 요거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크럼에서는 보통 지라라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해요. 아마 개발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지라는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어떤 그 해야 될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행해져야 되는지 뭐 수행돼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티켓이라는 걸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 처리돼야 되는 일들의 목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백로그라는 데 보관이 돼요. 그래서 백로그에는 이 되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스프린트 플래닝에서는 이 중에 이제 어떤 걸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티켓 또는 이제 그 하위 어떤 일 항목이라고 하면은 요게 구체적으로 뭐 며칠이나 걸릴 것인가 요거를 이제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티켓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 요걸 결정을 하는데 한 개의 스프린트가 10일, 2주일로 이제 구성이 되니까 평일 비즈니스 데이 기준으로 10일이죠. 그래서 10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이제 각각의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대략 이 버퍼를 좀 생각을 해서 한 7일에서 8일 정도 분량의 일을 각자 또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협의해서 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플래닝 미팅에서 누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할 것이냐를 정한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를 시작하면 이제 각자 맡은 일을 이제 수행을 하고 매일매일 이제 스탠드업 미팅에서 세 가지를 공유를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어제 무엇을 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세 번째 지금 걸림돌이 뭐 블락커라고 하는데 블락커가 뭐냐. 요거 세 가지를 공유하는 게 이제 매일매일 스탠드업에서 하는 일이고 이제 이 스프린트가 끝나면은 이제 그 레트로 회고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뭘 잘했냐 뭐 우리가 잘 못한 건 뭐냐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뭐 할 건 뭐냐 이런 것도 하고 중간에 이제 백로그 리파이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야 될 일들을 쌓아놓은 이 백로그라는 데 있는 그 항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해야 되냐 우선순위 재조정할 거 없나 뭐 새로 뭐 일 생기는 거 없나 이런 거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로즈에 있을 때는 이걸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지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그 기준도 굉장히 사실은 높았어요. 코드 리뷰도 했고 뭐 굉장히 가혹하게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팀원들이 그 코딩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제 팀에서 좀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팀장 이런 사람들이 코드 리뷰를 굉장히 빡빡하게 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늘었어요. 저는 그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제 지금 회사에서는 약간 그거보다는 덜 이제 스트릭트하게 돌아가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 팀을 이끄는 사람은 보다 이제 그런 엔지니어링적으로 엄밀하고 뭐 딱 짜여진 이런 것보다는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이제 그 발산이라든지 그걸 빠르게 구현하고 실행하는 거, 이런 거 액션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애자일과 스크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팀장은. 그래서 이거는 팀의 성격에 따라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타일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애자일이나 스크럼이라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이건 통일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필드. 네,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애자일하게 일하는 거를 이 지금의 이제 보스는 싫어한다. 근데 그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이런 거를 좀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면, 애자일하게 일을 하면 창의적이거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일까요? 제가 말을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 팀장은 애자일한 아이디어는 좋아하는데 스크럼이라는 그 구체적인 구현 방식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방식을. 그러니까 스크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럼 마스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스크럼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적어도 이제 스크럼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프로덕트 오너라는 사람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어떤 일이 이제 우선시돼야 되고 어떤 일이 행해져야 되느냐는 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프로덕트 오너라는 사람, 주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도메인 그 영역 특정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 뭐 이 분야에서 뭐 십몇 년간 일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맡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지만 뭐가 중요하고 뭐가 행해져야 되고, 우리는 뭐 엔지니어들에게 이걸 하기를 원한다, 이런 걸 정해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주도권을 잡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 시스템에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실은 팀장이. 네. 야, 지금 전체적인 지금 경험을 공유해 주셨는데 1시간으로 안 끝나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PM과 개발자의 갈등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PM이랑 PO랑은 또 개념이 다르기도 하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우선 지금 들은 것만 피드백 잠깐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그다음에 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방법론을 한번 두 가지 좀 더 스트릭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엄격하게 규칙을 지켜서 하는 것을 하나 겪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크럼 쪽을 싫어하다 보니 규칙을 안 정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좀 제약이 있는 것 같다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스크럼이라는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과정을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긴 하거든요, 제 입장에선. 저도 아직 제대로 안 겪어봐서 그렇긴 한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강제로 개발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정을 공유하도록 만들고,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돌아가도록 만드는데 틀을 강제로 끼워 맞춰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느낌이 좀 있어서, 개발자들, 그러니까 같이 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쁘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 개인적인 룸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너는 지금 다 나한테 노출된 채로 일을 해야만 돼 같은 걸 약간 강요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왜 파티션 없는 개방된 사무실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개발자들의 정보들이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게 관리하기 유용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발자들조차도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안 됐을 때 생기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사일로라 그러죠. 각자의 사람들이나 각자의 팀이 자기 일만 하고 서로 공유를 안 하거나 같이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거나 하는 걸 사일로라고 부르는데, 강제로 정보 교류를 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틀적인 부분에서 정보 교류를 하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좀 막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준성님 같은 경우 앞에 말씀하실 때 아이디어를 막는다 부분은 좀 PO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로덕트 오너라는 뜻이고요. 그게 제품의 설계,
뭐 일정, 그 다음에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 총괄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미니 CEO라는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미니 CEO요? 네네, 미니 CEO. 네. 네. 회사 자체를 운영한다가 아니라 그 제품을 운영한다라는 관점이고, 스타트업이라면 그 제품이 곧 회사기 때문에 CEO가 하는 일인 것처럼 되어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 그 스크럼 마스터는 제품 그 자체를 바라보지 않아요. 스크럼이 굴러가는데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럼 자체가 사람들한테 좀 생소한 방식이고, 하우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이드하는 역할에 가깝지, 제품이 잘 만들어지는 걸 타겟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크럼을 잘했는지를 회고하는 진행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컨텐츠를 그대로 이끌고 나가는 사람, 이 제품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PO 같은 사람은 그걸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실 때 PO에 의해서 엔지니어가 아이디어나 힘을 쓰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이 스크럼이라는 설계 때문에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냥 그 PO의 성향에 가까워 보이고요. 그 엔지니어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는 PO들도 있기도 하는 데다가, 그 백로그라고 하는 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는 걸 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스크럼 마스터나 PO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시니어급인 사람이 백로그의 리스트들을 계속 일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크럼이라는 건 결국에는 일을 잘 쪼개고 쪼갠 걸 사람들한테 잘 분배해서 결국에는 일들을 마무리하도록 만드는 건데, 얼마나 무슨 일을 쪼갤 거냐, 쪼개진 일을 누구한테 배치할 거냐, 그 다음에 그것들이 잘 마무리되는 거 확인할 거냐라는 게 사실 스크럼이 운영될 때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크럼이라는 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는가라기보다는 좀 이런 일적인 관리가 잘 일어나는가가 조금 더 중점이고, PO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기획자예요. 기획자. 프로젝트 리드나 프로젝트 관리자랑 비슷한 그냥 기획자에 가까운데, PO라고 부르면 조금 더 권한이 높은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약간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열화됐다고 표현하나요? 막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지금 피셔박님 계신 데서는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아마 제가 겪는 현실과는 다르게 겪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지금 저희 그 회사 PO는 사실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책도 한 권 썼고 그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스크럼이라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PO 개인의 성향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분 성격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으세요. 좀 완고한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엔지니어들하고 좀 충돌이 좀 없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뭐 과거에 지금은 조금 덜한데 작년에는 이제 조금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일단 그 일을 잘 쪼개서 어떻게 이제 잘 그 스크럼이 굴러가도록 하는 게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는 공식적인 스크럼 마스터는 없어요. 팀장이 스크럼 마스터를 역할을 겸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스크럼 마스터는 아니고 저희는 한 명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 더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탐색적인 그런 업무들이 많거든요. 가설이 있으면은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그러면 뭔가 가설이 그게 맞으면은 그 방향으로 일을 좀 더 뭔가 나는 파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나는 이 탐색적인 업무를 추가됐을 때 그 스크럼이 계속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은, 스크럼에서는 그 2주나 뭐 4주 이렇게 이제 일의 단위, 시간적인 단위, 스프린트라고 부르는데, 이 스프린트 중간에 일을 새로 만드는 것을 기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탐색적인 그런 일의 그런 성격과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때 바로바로 생성돼서 그 스프린트에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스크럼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좀 충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에자일하고 좀 대치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에자일은 그때 더 나은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했을 때 방향 전환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생긴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피셔방 얘기한 거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에 배치되는 거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피오님 성향이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드는데 왜 그러냐면 우선 이터레이션 단위가 2주에서 4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저는 2주예요. 지금 네. 근데 저희는 1주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운영하시는 분의 성향, 그다음에 일을 나눌 때 성향이기도 하거니와 그 뭐지? 뭐라 그러면 좋지? 이 탐색적인 업무조차도 저희도 리서치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저희는 그냥 스프린트에 넣어서 주 단위로 돌려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짧게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길게 일어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길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적당히 끊던지 아니면 다음 스프린트에 새로운 하위 태스크로 쪼개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탐색적인 일도 그 안에 넣기 힘들다라기보다는 아마 지금의 틀에 열심히 맞추려는 생각 때문에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앞에서 쭉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자체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얘기 쪽으로 조금 넘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차이점은 그 탐색적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되는가, 또 이런 얘기를 주셨고, 그 외에 또 어떤 이런 차이점들이 조금 있을까요? 그러면 그 차이를 좀 더 네.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개발하고 그다음에 DS 쪽에서의 업무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 불편한 점이 생기는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차이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공통점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가설 설정, 뭐 탐색, 뭐 이런 모델링, 뭐 추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업무들도 존재하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회사에서 했던 포캐스팅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포캐스팅 그러니까 시계열 예측이죠. 시계열 예측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 보수 관리하는 일은 거의 제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가까웠어요. 사실은 그건 그렇게 탐색적인 업무를 많이 필요로 하진 않았어요. 물론 새로운 모델의 성능이 어떠냐, 뭐 그게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시계열 예측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딥러닝을 안 쓰는데 딥러닝을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딥러닝을 한번 적용해보고 그게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그 계산적 비용을 감소하고서라도 할 가치가 있느냐, 요걸 일단은 리서치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일단 되고 나서 이제 그 모델에 포함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유지 보수 위주로 돌아가고 뭐 주기적으로 뭐 예측 결과를 산출을 해서 뭐 배달을 하고 이런 것까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DS의 어떤 부분은 지금 전통적인 그 개발에서의 그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잘 맞는 측면이 있고 어떤 측면은 또 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딱 나누기가 DS는 대체로 이렇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대체로 이렇다. 이렇게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게 좀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고민스러운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거를 분석 업무로서 겪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스크럼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게 다들 비슷한 현실인 것 같아요. 이제 좀 큰 기업이지 않는 한 스크럼 마스터를 따로 전문적으로 두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컨설턴트이실 텐데 그 컨설턴트라는 건 스크럼을 잘 운영하기 위한 컨설턴트예요. 그리고 지금 피셔방님이 말씀하신 건 PO인데 스크럼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가이드를 같이 겸한다 정도이기 때문에 아예 스크럼 마스터라는 단어는 좀 더 그 스크럼을 관장하는 사람의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근데 이제 스크럼을 관장하는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일이어서 좀 전문으로 따로 하시는 분을 두는 건 큰 기업에서는 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작은 기업에서 그 일만 전담해서 누군가를 시키기에는 굉장히 작은 일?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이라서 그거를 그렇게 풀타임으로 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도 산발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동작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드가 보통 하게 되는 걸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좀 가요. 그 모델을 개발해서 직접 제품으로 나가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이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협업해서 제품을 내놓는다라는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약간 제품을 내놓는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좀 더 경험이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희 팀장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혁신은 저기 프로덕트 오너에게서 오지 않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을 고객들이 요구해서 만들었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리퀘어먼트에만 너무 기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어느 정도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새로운 기술이나 뭐 모델 이런 걸 접목한다는 거 그런 리퀘어먼트는 지금 적어도 지금 저희 현실에서는 프로덕트 오너에게서 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분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데이터 팀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한다면 그 뭐랄까 좀 너무 컨스트레인 돼 있지 않다는 느낌?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는 외부 인풋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물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지만 그 균형점을 균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제가 질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구글 같은 데서 보니까 이런 그 데이터 사이언스랑 뭐 애자일 스크럼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은 아티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보면은 애자일 스크럼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완전히 맞지 않는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할 때 한국은 요즘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카라 쿠베라고 그 5개 큰 기업이. 예. 근데 이제 미국 네카라 쿠베. 미국에는 팡이라는 게 있어요. 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요 5개가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 5개 중에 하나랑 인터뷰를 했고 떨어졌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지금 인터뷰어에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 각자 알아서 한다는 얘기인가? 그 프로젝트 방금 말씀하신 회사들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안 한다는 얘기는 혼자서 제품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들만 채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니까. 네. 애초에 능력이 되는 사람을 내가 날 매니징하면 되지 뭐. 안 그런 사람은 채용하지 않아요. 네. 자, 재수없네. 네. 그래 된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매니징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하드 캐리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매니징을 하는 건데 그쪽은 그렇지 않아요. 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는 엔트리 레벨은 안 뽑아요. 무조건 시니어 레벨만 뽑고 이상만 뽑고 거기는 one level across the organization인가 해서 레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팀 단위 뭐 이런 식의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워낙 회사가 커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젝트가 유기적으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 내에서 창업하는 느낌처럼 일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성공한 걸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이 회사 내의 직원들을 설득해서 나랑 같이 이거 같이 하자라고 한 다음에 그게 밖에다 증명이 되든 위에다가 설득이 되든 하면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요. 그러면 내부 직원에게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하니까 같이 할래요?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게 따로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신화 속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네,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아까 피샤방님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애자일 방식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측면? 아마 방금 박 박사님 말씀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딩 프로젝트의 이제 이니시에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품 생산 배달까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심지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요구받는다면 그런 리퀘어먼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 이상하겠죠. 아마도. 네. 원래 일 자체가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일인데 그걸 굳이 애자일 방법도 끼워 맞추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자일보다는 스크럼인 것 같아요. 애자일 방식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중에 그 일부 방법론, 특히 이제 스크럼 마스터나 프로덕트 오너나 뭐 매니저의 인풋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럼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PO의 절대적 권한이 있다거나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또 이제 운영에 차이가 있는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이제 특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리더분의 의견도 되게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공감이 되면서 그거는 조금 그런가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PO가 내부 조직원의 의견을 안 듣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외부의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그것만 내부에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외부의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 거에 더 가까운데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KPI가 외부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는 결과물을 내놓기가 실력의 증명 아니면은 자기가 이랬다라는 증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니 아마 그런 외부적인 압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드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런 스크럼을 진행할 때 어떤 이슈들,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비즈니스 사이드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아키텍처럴, 그러니까 제품 그 코드의 이제 기술 부채라고 표현하는데 예쁘고 아름다운 코드를 만드는 과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요 두 가지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일이라는 걸로 나눠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얼마나 분배해서 일을 할 거냐 나눠서 그리고 예쁘게 만드는 부분을 얼마나 고려해서 할 거냐 아니면 비즈니스 사이드의 일이 얼마나 급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한다고 할 거냐라는 건 이제 조율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드 쪽을 계속 몰아치는 경우는 스타트업 쪽이거나 그러니까 예쁘게 만드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기능 구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회사이거나 아니면 지금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거나의 느낌이 좀 더 가깝거든요. 아마 말씀하신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태스크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반영하는 것은 내부 조직원의 요구사항일 텐데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백록을 넣고 그거를 PO랑 같이 협의하고 얘기하고라는 과정이 진행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경험이 짧은 아니면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 PO의 경우는 아마 외부 요구사항만 수집하거나 개발 쪽이어도 비즈니스 로직만 집중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저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한테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스크럼을 싫어하는 개발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 분석가가 싫어한다라고 하는 건 개발자가 싫어하는 맥락이랑 또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싫어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자꾸 참견한다? 아니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 그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내 말 안 듣고 나를 하기 싫은 일을 몰아붙이게 하고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걸 침해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실무는 뭣도 모르면서. 네,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치.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M자 들어간 분들과의 갈등이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그 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자꾸 데이터 사이언스의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고 특히 작년에 이제 그런 불평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스트레이트 재킷 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복을 입혀 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냐. 저는 근데 이제 좀 입장이 조금 다른 게 저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네. 네, 그 PO 분이나 그 데이터 사이언스 뭐 리드나 헤드 이런 분들 사이에 그러면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해서 뭐가 중요하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드가 나는 이런 저런 걸 하고 싶고 이게 비즈니스 임팩트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스프린트나 뭐 다음 스프린트라는 거 참고로 2주도 아니고 뭐 그보다 더 큰 걸 제가 정확하게 말하나 모르겠는데 에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PO도
들어보고 그게 그러면은 뭐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네. 그럼 우리 그걸 다음에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두 사람 사이. 그래서 정말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경험들이 오늘 제가 이 주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이유기도 했던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요. 그래서 그 두 분이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시간이 회고인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하는 시간이 회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고집을 꺾느냐 이런 문제로 풀기보다는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일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합의도 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합의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물론 어렵겠지만 이게 사공을 여럿을 뽑아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좀 그것도 있지. 뭐 약간 의견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좀 그걸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으면 좋은데 이제 리드급 이상이면은 다 이제 다 잘났고 자기 필드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사소통하는 게 좀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애플 프로덕트 매니저, 시리 쪽 프로덕트 매니저 분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시리요? 시리? 예. 시리의 프로덕트 매니저님께서 진짜요? 시리 PM이랑 얘기했다고? 뭐 시리의 총괄 PM은 아니겠지. 그럼 영상에서 시리 부를 때 좀 그만 대답하게 해달라고 좀 해줘요. 제가 그때는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피셔방님 고민하시는 부분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개발자,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얼마나 알아야 되는가? 얼마나 알고 일에 참여해야 되는가? 네네네. 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럼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랑 직결된단 말이에요. 서로 얼마나 알고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냐일 텐데 그분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어요. 전혀 알 필요 없대요. 왜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는 PM이랑 리드가 알아서 해결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PM의 그 업계에 대한 지식 수준하고 실제 업무 성과랑 관련이 있느냐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거의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들 나오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PM한테도 기식이 있냐 그랬을 때 자기도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전혀 없고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는 물론이거니와 모델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데도 일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 각각의 펑션에 대한 리드와 프로젝트 매니저들끼리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협의가 잘 되겠지. 아니면 반대로 제가 그쪽에 UI UX 쪽 교수님이셨는데 글로 가신 분의 피드에서 들리는 것만 봐서는 거기도 힘싸움이 엄청나다. 네,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들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같이 들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불만 있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위에서 교통 정리를 잘 해주거나 아니면은 리드끼리는 어쨌든 협업이 그 커뮤니케이션 잘 되거나 약간 이런 레벨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거기다가 애플 그분 프로젝트 매니저님의 이제 피드백도 저도 공감이 갔는데 회사 내 리소스가 여유가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리소스 문제다. 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나 개발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일 아닌 것만 지금 우선 빨리 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자가 많고 분석가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많으면 안 그래도 돼요. 필요한 일도 있지만 자기들 하고 싶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랑 회사에 필요한 일에 대한 얼라인을 잘 시킨단 말이에요. 얼라인이라는 건 그게 이제 서로 맞춰져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뜻하는데 그렇게 기획하는 걸 뜻하는데 잘 맞춰서 일하는 걸 잘 하기도 해요. 그래서 리소스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많으면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것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럼 끝날 일인데 그거 지금 바빠서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석사학위를 따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최근에 제가 있었던 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저는 프론트엔드를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파이썬에 있는 스트림릿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프론트엔드를 하나도 몰라도 웹사이트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툴인데. 뭐 아래에 있는 샤이니 같은 건가요? 샤이니 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발을 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디플로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뭐 보안이나 더 이상의 프론트엔드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한테 요청을 하니까 바빠서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소스 문제라는데 예 거기에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뭐 그분들이 악의가 있어서 안 해주는 건 절대로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희는 스타트업 환경이고 또 뭐 계속 그 컨스트레인이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 아닐까. 만나서 좀 갑자기 그 국밥도 한 그릇 사주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구글 미스로만 요청하고 이러면. 이걸 정치로 푼다고? 제가 저희 회사 오피스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그 회사 오피스는 제가 듣기로는 맥주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맥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얘기 좀 잘 하고 이렇게 해야 네. 우선순위에 올려주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사실 아까 제가 말한 그 PO 뭐 PO인데 PM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PO하고 테크리드하고의 갈등도 아마 얼굴을 맞대고 있었으면 더 잘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거는 그냥 카운터 팩추얼이긴 하지만 네,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것도 공감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합리적이거나 자기 의견에 대해서 막 데이터 드리븐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이런 거창한 수식어를 붙여서 일을 하는 거랑 상관없이 사실은 친한 사람 말 들어주고 친한 사람 말에 동의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뭐 사람이니까. 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냥 맥주 한잔 같이 한 사이 정도의 일들이면 더 빨리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퓨처박은 이제 바카스를 좀 몇 박스 사놓고 영업사원이야. 코리안 에너지 드링크. 코리안 에너지. 이거 바카스 장난 아니야 너 이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엑기스 코리안 에너지 드링크다. 지금 이제 슬슬 이제 결론을 내야 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바람직한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 관리 기법은에 대해서 좀 결론이 리소스를 더 중원한다. 바카스를 먹는다. 답답하니까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한다. 약간 뭔가 이런 얘기로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쉬우니까 내가 한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이다. 사람끼리 맥주 한잔 하면 해결될 얘기다. 약간 이런 방향이 맞는 겁니까? 예.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네. 제 생각에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저도 답을 찾으려고 이 문제를 꺼냈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멤버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들고 온 거고, 뭐 인터넷 같은 데서도 서치해 보면 이 문제 가지고 그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뭐 당장 해결되거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아주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데이터 사이언스에서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좀 약간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환기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고, 제 개인적인 그런 약간은 그 좌절스러운 경험도 공유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네, 박 박사님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네, 그 리소스 약간 리모트 워크, 아까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조금만 더 얹으면, 리모트 워크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회사는 두 군데 있어요. 워드프레스 만든 회사랑 긴랩이라는 그 CI/CD 만드는 회사 두 군데가 가장 유명한데, 제가 알기론 둘 다 그 리모트 워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북이나 핸드북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엄청 잘 돼 있잖아요. 네, 그게 공개되어 있는 상태예요. 특히 긴랩이 그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긴랩에서도 그 서로 직원들끼리의 번딩,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나 봐요. 의무적으로 커피 브레이크, 그러니까 화상으로 하는 잡담 시간을 만들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 대화의 윤활제를 위해서 주제까지 선정을 해줘요. 네, 어떤 대화를 나눠라 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또 서로에게 뭔가 인커리지하는 활동들도 좀 독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맥주 한잔하고 옆에 잡담하는 사이인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1년에 2번씩 전체 직원들이 한 곳에 여행으로 와서 모여서 워크숍을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욕구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돈 버니까 하겠지 또. 이것도 결국엔 또 리소스 문제라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8시간 일해야 되는데 커플 브레이크가 30분이 의무고 막 이러면 말이 되냐고요. 네, 거기 그 저희 회사 그거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는 슬랙을 사용하거든요. 슬랙에 도넛 미팅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랜덤하게 2명씩 짝을 지어서 30분씩 미팅을 하게 해요. 근데 뭐 아주 엄격하게 준수되진 않지만 그런 기회가 조금씩 있고 그리고 저희는 원래는 전산 미팅이 그 오프라인 미팅이 한 번 있어요. 1년에. 그리고 이제 저희는 회사가 그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라고 해가지고 뭐 호텔 관광업 이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산 미팅을 라스베이거스에서 1박 2일로 합니다. 근데 올해는 코비드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이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슬슬 방송 마무리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저도 말 좀 소감 하게 해주면 안 이야기하고. 돼요? 뭐요? 내 소감은 말씀하고 안 싶으세요? 듣냐? 앨리스 너무한다. 지금 한 분씩 다 말씀하고. 죄송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세요. 김 팀장님 오세요. 참.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네. 무슨 그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스크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방식이 아니고 스크럼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결국엔 이걸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가 아니라 의사소통 역량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도 어떻게 대화하면서 협의하게 만들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회의합시다라고 해놓고 리더가 다 결론 정해놓고 그대로 끌고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브레인스토밍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어놓고 얘기를 들을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들을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키우려면 키워지나요 혹시 그거? 근데? 그것도 주제죠. 그게 그죠? 근데 이제 연구에 따르면 훈련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지점이 있고 물론 우리가 막 훈련한다고 유재석급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래도 그런 좀 기술들을 익히고 의식적으로 그걸 준비하면서 얘기를 나누면 그걸 모를 때보다는 좀 나아질 테니까 그런 걸 오히려 더 좀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저희 회사도 최근에 애자일 트레이닝이라는 걸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뭐 그건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지? 앨리스님 우리 다 같이 소감 들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소감처럼 됐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왜 얘기 안 물어보냐고 해놓고? 소감 말하려고. 소감을 말하는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소감을 또 물어보려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또 엔딩 멘트 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오케이. 네, 근데 소감 다 말씀하신 게 된 건가요, 지금? 네, 저는 다 했습니다. 네, 뭐 김 팀장 먼저 한 걸로 치지 뭐. 네, 그렇죠 뭐. 네, 그러면 피셔방님 소감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가슴속에 좀 담아뒀던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되게 시원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화인데,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영상 많은 전문가들 분들이 보시리라 생각하고 꼭 데이터 분이 아니라도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종사자 분들도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좋은 생각 있으시면은 뭐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잘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 박사님. 네네. 말씀하시는 부분 잘 들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회사가 똑같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문제라고 인지하는 것 자체가 참 반대로 다행이랄까요? 어떤 느낌이 이게 그 회고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회사의 문화를 정립할 거냐, 그 문화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 거냐, 거기에 맞는 사람만 뽑을 거냐, 뭔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댄다고 한들 제가 갖고 있는 주관이랑 계속 비슷하게 부딪히는데 리소스 문제지 않나.
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 뭐랑 비슷하냐면 사람의 성격과 인성은 돈과 체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돈이 대림이다. 돈이 뭐라고? 돈이 대림이, 다리미. 다리미? 아니 왜 기생충에 나온 대사잖아. 몰라. 그 돈이 많으면 사람이 성격이 좋아진다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체력이 없을 때조차 성격을 좋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때 그걸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희귀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리소스가 있어야만 성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땐 당연한 것 같아요. 돈이 대림이다라는 말 표현 딱 맞네요. 그런데 그 방금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매니징의 이슈들도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로 흐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같이 들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틀을 갖추는 것. 그러니까 단일 방법을 지정하는 건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김 팀장의 의견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라고 봐요. 그건 불가능하다. 최대한 커뮤니케이션 안 해야 된다. 예, 최근에 제프 베조스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직관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아마존의 방식은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은 다 없앤다. 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 그 전에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보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잘 생각을 해보면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란 말이에요. 누구랑 협상하는 것 자체가 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에 가까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공통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으로 문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개발자들은 문서하는 걸 진짜 지독하게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게 나은 방법인지는 각자에 따라 다를 텐데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거를 표현형 그대로 따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저는 좀 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더 합을 잘 맞추고 더 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회고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개선하고 싶어요라는 공감대 형성이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까지만 돼 있어도 나아지지 않을까. 저 박 박사에게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프 베조스 얘기는 제프 베조스가 하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경영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회사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니까. 근데 일하는 개개인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좀 즐겁게 행복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회사 자체 그렇죠. 이익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좀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직 회사 일을 안 해봤으니까 제 관점에서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다라는 아름다운 맞습니다. 아름답지 그런 것 않지. 같아요. 네. 왜 아름답지 아름다워야 않아? 하는. 어렵잖아요. 제가 다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어려운 생각으로 마치려고요. 네. 이렇게 숙제를 크게 남기고. 네. 어려운 숙제를 남기며 오늘 방송을 이제 오픈 결말 열린 결말. 네, 마무리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